승전 여권과 탑승권을 준비해 주십니다. 지난달 3일 태국을 찾은 한국인 청년이 사라졌습니다. 방콕 시내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그의 모습. 8일 뒤 그의 주검은 파타야 인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30대) 한국인 남성 노모 씨는 지난 4월 30일 혼자 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8번이나 한국과 태국으로 갔던 노 씨. 평소 방콕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을 자주 찾았습니다. เขามาหลายครั้งแล้วอะประมาณ3 ครั้ง 여기에 세 번 ประ 정도 มาณ 묵었대요. 2 ถึง 3 ครั้ง แต่เจอหนูอะครั้งแรกมา ครั้งแรกมีแฟนคนไทยมาอยู่ด้วย 인근 식당 주인도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다시피 하다가 또 뜸하게 안 오고 그럴 때는 이제 한국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방콕 시내의 클럽 거리. 노 씨는 이곳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네, 자주 다녔어요. 저희 가게에 저녁 먹고 뭐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놀다 왔다 그러고 새벽에 온 적도 있고 이제. 지난 5월 2일 저녁 7시 반쯤 노 씨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30분 뒤 노 씨가 방콕의 유명 클럽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노 씨는 인근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เขามากินข้าวที่นี่ ใช่หนูจำนะ 식사를 마친 뒤 바로 앞 클럽으로 향한 노 씨. 노 씨는 클럽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뒤늦게 27살 이모 씨가 합류해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씨와 클럽을 나온 노 씨. CCTV엔 클럽에서 나오는 이 씨와 노 씨를 차량 한 대가 태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차량엔 한국인 남성 2명, 39살 김모 씨와 26살 이모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พี่รบกวนนิดนึงจำ4 คนนี้ได้ไหมครับพี่ที่เคยมาตรงนี้ ได้ครับโอเคได้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 사건 당일 클럽 앞 CCTV. 흰 티셔츠를 입은 노 씨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옆에는 노 씨와 술을 마셨던 27살 이 씨입니다. 노 씨가 자신을 찾는 전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은 물론 이 씨가 노 씨 허리를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둘을 태운 차량이 클럽 거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5월 11일 밤 태국 촌부리주의 한 저수지. 구조대원들이 커다란 드럼통을 끌어올립니다. คือ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มองเห็นได้เลยว่าข้างในมีอะไรแต่เรารู้แค่ว่าถังหนักมาก 통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건 시멘트. ก็คือปลายนิ้วคือถูกตัดขาดทุกนิ้วเลย10 นิ้วใช่ครับ 그리고 5월 3일 3명의 남성들에게 납치됐던 노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ไอ้จุดที่เขาทิ้งศพคือตรงไหนครับป้า ตรงใต้สะพานนะคะ ใต้สะพานเลย เปิดถังดึงขึ้น พอดึงขึ้นนะแขนตึ้งออกเลย 노 씨는 어쩌다 방콕에서 130km 넘게 떨어진 파타야 인근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걸까? 방콕 클럽 거리에서 노 씨를 태운 차량이 빠져나간 건 5월 3일 새벽 2시 반쯤. 얼마 뒤 25km 정도 떨어진 한 숙소에 이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당시 일당이 도착한 숙소. 당시 CCTV에 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คนร้ายเกาหลีที่เป็นข่าวนี่พี่ไม่เคยเห็นใช่ไหม ไม่เคย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เข้ามากลางคืน 일당은 이 숙소에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태국 경찰은 노 씨가 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ได้มีการขู่เข็นบังคับให้บอกรหัสของมือถือให้บอกรหัสบัญชีการโอนเงินนะครับและก็เสียชีวิต 그날 오후 파타야 인근의 잡화점. 노 씨를 납치했던 일당이 차량을 바꿔 나타났습니다. เหมือนลักษณะเหมือนเขาจะคุยกับไอ้อย่างเขาก็เลยแบบเอาอันนี้ หมายถึงเขาชี้เลยใช่ไหม ค่ะตอนนั้นเหมือนเขาจะถามร้านปูนแต่ว่าไม่มีปูน 두 명이 물건을 계산하는 모습. 일당은 밧줄과 가위 그리고 216리터짜리 드럼통을 샀습니다. เขาก็ไม่ได้แสดงอาการตกใจหรือแสดงสีหน้าอะไรท่องเที่ยวทั่วไปหรือคนต่างชาติทั่วไปที่มีแฟนคนไทยมาอ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 이들은 이후 잡화점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전 급하게 잡았던 숙소입니다. เป็นปีแล้วเนาะอันนี้พี่ทราบคดีคนเกาหลีใช่ไหม จองวันที่ 3 เลย 3 ถึง ใช่ไหมวันที่ 3เลยใช่ไหม 10 ใช่แล้วก็เข้ามาช่วง 3 แบบบ่าย บ่าย 용의자들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CCTV부터 껐습니다. ตอนที่มาเหมือนกับเขาก็ถอดกล้องก่อนแล้ววันแรกคืนให้เลยแล้วก็ถอดสายด้วยเขาถอดทั้งสายWi-Fiกับสายกล้อง 며칠 뒤 이 숙소로 경찰이 찾아왔고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이 떠나자 관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온통 시멘트 자국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ก็ห้องน้ำก็จะมีคราบปูนคราบน้ำปูนแต่ว่าคราบน้ำปูนเฉยๆแต่ไม่ได้แบบเลอะเทอะมาก 이곳에서 노 씨의 시신을 드럼통에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5월 4일 밤 숙소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저수지에 범인들이 탄 차량 2대가 나타납니다.
당시 차량에는 김 씨와 27살 이 씨가 각각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범인들이 이곳에서 노 씨의 시신을 숨긴 드럼통을 저수지에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นะครับแล้วก็ไปวิ่งวนในพื้นที่แล้วก็เข้าไปในที่เกิดเหตุที่พบศพนะครับกลับออกมาไม่มีสิ่งของที่บรรทุกแล้ว 용의자들은 30분 정도 저수지에 머물렀습니다. เอาถังเนี่ยไปโยนน้ำแล้วก็ขับรถออกไปก็คืนรถคืนอะไรก็ออกจากพื้นที่ไป 그로부터 일주일 후 노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멘트로 유기를 했기 때문에 사체가 보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소위 범죄를 조금 아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급이 낮죠. 노 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공식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1차 소견은 호흡장애, 즉 질식사. 노 씨 시신 발견 하루 후 일당 중 한 명인 26살 이 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틀 뒤 일당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이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당시 납치범들이 노 씨를 태웠던 차량. 일당은 이 차량에서 수면제를 먹였던 노 씨가 깨어나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노 씨의 몸에서 심폐소생술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수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노 씨. 그를 납치했던 3명의 용의자.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납치에 가담했던 김 씨와 27살 이 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좀 젊은 사람들 막 넘어오면 그런 거 좀 많이 하나 싶어갖고요.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한 오픈 채팅방. 지난 4월 30일 노 씨는 이 채팅방에서 클럽에 함께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일당은 이렇게 노 씨를 처음 만나 클럽에 같이 갔고 이틀 뒤 노 씨를 다시 만나 납치했습니다. 오픈 채팅 같은 거에서 같이 클럽 발사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제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말로 뭐 뿜빠이 이제 나눠서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 살고 계신 이제 한국인분들이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보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인을 조심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노 씨를 납치한 일당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노 씨를 납치한 나흘 뒤 노 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억을 입금을 해라. 안 그러면 뭐 손가락을 자르든 뭐 장기를 팔든 이렇게 하겠다. 내일 10시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로는 아들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노 씨의 가족은 이 협박 사실을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당으로부터 또 한 통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경찰에 신고하셨네요. 뭐 지금들이 미친 듯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드님 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 당시 노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노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8차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노 씨. 노 씨는 왜 범행 대상이 됐던 걸까? 노 씨가 돈이 많을 거라고 용의자들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습니다. 신발도 그냥 흘리고 가방도 흘리고 하니까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노 씨 사망 이후 노 씨 계좌에서 370만 원이 일당에게 이체됐습니다. 영화 두 개가 떠오르죠. 신세계랑 범죄도시. 그러니까 실제로 태국이라는 데가 신생 조폭들 아니면 새로운 범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따라하려고 하는 일군의 그 잡범들의 집단이 거기 가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구속된 26살 이 씨. 혐의 인정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돈을 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돈이 뭐 했습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노 씨와 함께 차에 있었지만 살인에 대해선 자신이 한 게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27살 이 씨도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마지막 용의자 김 씨. 전철을 통해 자신은 운전만 했다고 경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획한 주범은 최고 형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제로 형량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주도한 게 아니고 몰랐다. 과정을 몰랐다. 그렇게 할 줄 몰랐다. 결과적으로 알았다. 이건 명백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용의자들은 서로에게 죄를 미루고 있고 도주 중인 김 씨의 체포와 검거된 용의자의 송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มันไม่เคยเจอแบบลักษณะนี้มาก่อนไงก็ยังรู้สึกหดหู่อยู่เรื่อยๆ 한 달 전 구조대원 찬인턴 씨는 이 저수지에서 노 씨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ก็ตกใจหน่อยเพราะว่าคือที่เคยดำน้ำมาก็ไม่เคยมีอะไรแบบขนาดนี้ 태국을 방문했던 한국인 청년의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피살 사건. 납치범들과 피해자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수면 아래 잠길 뻔했던 사건의 윤곽도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상이 보입니다.
발 아래 시원하게 펼쳐지는 도심 풍경. 다른 포즈도. 왼손으로 한번. 응. 잘 나오는데? 좋습니다. 길어지는 사진 촬영. 지나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등산의 즐거움을 공유하려는 걸까요? 한번 봐주세요. 사진 촬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성용 레깅스. 이번 등산의 진짜 목적입니다. 레깅스 모델은 2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평상적으로 뷰티나 아니면은 제약 약품 쪽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100단위로 이제 많이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100단위의 광고가 많이들 들어옵니다. 나의 일상을 노출해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화장품 회사 강당에 헤어 디자이너들이 모였습니다. 뷰티 인플루언서 아랑 씨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꿀팁 지금부터 3개 알려줄게. 이거 안 쓰면 후회한다. 내가 딱 하나만 알려줄게. 하게끔 그냥 포인트만 찍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뷰티 인플루언서인 아랑 씨의 구독자 수는 41만 명. 2016년부터 올려온 화장품 리뷰 영상과 광고가 70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임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늘면서 영상 한 개당 광고 단가도 올랐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어떤 걸까? 브랜드들도 사실 처음엔 생소한 마케팅 수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닌 사람한테 뭔가 비용을 써서 우리 제품을 홍보해? 사실 되게 어색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효과들을 직접 보는 사례들이 정말 많이 누적이 됐고 되게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유원 대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커지면서 연예인처럼 이들을 관리해주는 회사를 차리게 된 겁니다. 뭐 30% 이상씩 성장을 했고 이제 저희도 작년도 이제 마감 기준으로 보면 47%, 한 50% 가량을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사실 크리에이터분들의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고 하면서 브랜드들이랑 좋은 성과들을 내려고 하고 있고. 누구나 SNS를 할 수 있는 세상. 그렇다면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걸까?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구독자 수에 따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가, 그리고 매크로,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메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연예인, 뭐 셀러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을 저희는 메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매크로, 그리고 마이크로는 이제 1000에서 10만 명 이상의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마이크로고, 그리고 나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명 이 정도 수준의 구독자, 하지만 그만큼 호소력이 짙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말을 합니다.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친밀도나 신뢰관계가 인플루언서 마케팅만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뭐 유재석, 강호동 이런 메가급 셀럽들은 이 접근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광고하는 제품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근한 유대관계를 인플루언서 팔로워 사이에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관계를 통해서 좀 더 그 소비자들한테 더 호소력 짙은 어필을 할 수 있다. 좀 더 고객 참여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그들에게 광고를 맡기려고 하는 광고주들. 이들은 서로를 어떻게 찾는 걸까? 10년 전부터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장대규 대표. 일반 식품 카테고리에 있는 브랜드가 다 이게 브랜드 인스타그래머를 찾는 캠페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정 광고를 할 인플루언서 10명을 모집한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신청이 133명. 식당이나 빵집 광고부터 호텔, 여행, 디지털 제품까지 종류와 그 대가도 다양합니다. 인플루언서는 홍보를 해주고 그 대가로 소소한 금액이나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이 같은 매칭을 캠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기에는 한 달에 10건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캠페인이 한 8개 정도 월간,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희가 창업했을 때 월간 한 8개 정도 회사가 우리 인플루언서 10명씩 찾아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다면 지금은 한 월간 19,000개 정도 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가 한 달에 2만 건이면 이 회사를 통해 광고주를 소개받는 인플루언서는 몇 명이라는 걸까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만 관리랄까 이제 그 매칭해 주시는 인플루언서분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가 회원으로는 100만 명 조금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명이요? 네. 구독자 수가 많다고 광고주들이 더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갈수록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찾는 니즈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은 결국에는 컨텐츠의 취향으로 구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유튜브를 구독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를 구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로 많이 세분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아닐지라도 한 7만 명 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일지라도 과거에 그 미디어에 쓰던 광고비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타겟화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분화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수준의 성장을 3년 안에 이뤄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장을 많이 한 시장이지만 아직까지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집 게시물. 순수한 정보도 있지만 대부분 광고입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겠네, 그것도. 뭐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 근데 홍대나 뭐 이런 특수 사건들 있잖아요. 이태원, 강남 이런데 안 하는 데 없을 거예요. 다 할 거예요. 다 하죠. 네. 굳이 홍대 아니어도 마케팅은 요즘엔 필수예요. 장사하려면. 네. 안 하면은 노출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가 광고고 어디까지가 순수 게시물일까? 더보기란을 누르자 나타나는 광고 표시. 원래는 게시물 첫 화면에 보여야 됩니다. 모바일상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여야 하거든요. 네.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인지 모르고. 그렇지, 이거만 넘기고. 네, 그냥 이렇게 옷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광고인지 모르고 이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올리는 이른바 뒷광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상당수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뒷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그 이유는 그 광고주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요? 광고주가 그 광고를 의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한 사항으로 공정위 문구 X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모집을 합니다. 광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은 소비자의 신뢰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이제 추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공정위 문구를 기재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깨끗해야 되는 리필된 음식에 밥알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밥알이 있네요. 밥알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재사용하시나? 7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간장게장집을 방문한 뒤에 올렸던 영상. 간장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유튜버 본인이 먹다가 흘린 밥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의 손님은 뚝 끊겼고 빗발치는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그 자신들을 따르는 팔로워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 시민들 그다음에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롯데리아가 없다 그랬거든. 젊은 아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먹는 거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할매 맛이야, 할매 맛. 내가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다. 내가 공무원이면은 여기 발령받으면은 네. 여기까지만 할게. 너 친구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영양 친구였어요. 한때 300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던 개그맨 출신의 유튜버. 지난달 11일 경북 영양군을 방문해 올렸던 이 영상 때문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화장은 곱게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옆으로 있는 거 아니야? 청상 진입, 시청 보안. 계속되는 지역 비하 발언에 3주 만에 20만 명이 구독을 취소했고 수만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상 게시 일주일 만에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영향력에 대한
거를 몰랐던 거죠. 자기가 예전에는 사실 정말 내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콘텐츠 하나 찍었다면 지금의 그 영향력이 정말 어떤 지자체 하나의 관광을 영향을 끼치고 그 앞에 있는 한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온 거거든요.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hi Barbie. 네덜란드의 한 뷰티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1,900만 명이 넘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인플루언서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국가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 팔로워수 50만 명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는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자기가 국가기관에 등록된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표시라고 게시물을 좀 작성하도록 해놨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은 인플루언서로 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의 게시물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인증을 이제 취소하는 이런 제재 수단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SNS 사용자는 이미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게시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의 일상과 취향을 공유하던 SNS는 이제 거대한 광고 산업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누구나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어린아이들이 저 인플루언서 될 거예요. 나 이런 콘텐츠 만들어서 SNS에다 올릴 거고 이건 나 돈 벌고 할 거예요. 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직업입니다. 저는 인플루언서가 직업용어로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커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그만큼 사회적, 윤리적 책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